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299페이지, 그러니까 차례표, 지금 본문 안 보니까 차례표 23페이지에 제7장을 이 시간에는 하겠습니다. 제목은 근저당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순서를 어차피 내가 전부 다 해주긴 해주는데, 가압류와 근저당의 관계를 설명을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자, A가 Y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가가 1억의 시가가 있어요. 근데 S은행에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S은행이 A 소유의 Y라는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1억을 가압류를 했어요. 이건 시장가액은 1억입니다. 근데 A가 다시 H은행에 와가지고 대출을 1억만 해줘라. 1억을 설정하고 대출을 7천만 원만 해줘라. 했을 때, 또는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신용 2억을 대출해 준 사실이 있어요. 신용 대출로. 그랬을 때 이 H은행은 이 가압류 시가 1억에 가압류가 1억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된 게 실익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다시 말해 결론은 뭐냐? 시가 1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가 1억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1억에 다른 은행의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 시가 1억에 가압류가 1억이 된 그 부동산이 담보를 취득할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응?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근저당 사이에서는 이게 근저당이 받을 사람이 1억이고 2억이고 가압류 금액이 1억이고 했을 때,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낙찰 금액이 1억이야. 낙찰 금액이. 그러면 이게 먼저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들어갔을 때 이 가압류권자한테 1억을 전부 다 배당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아무리 후순위가 늦게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금액 대비 안분 배당합니까? 안분 배당을 하죠. 그러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하고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채권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시가에 버금가는 가압류가 돼 있어도 근저당의 실익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S은행에서 가압류했죠. W은행에서 근저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H은행에서 또 가압류를 했어요. 이게 낙찰 금액이 1억이에요. 이것도 1억, 이것도 1억.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없다라고 봤을 때요, 5천만 원 배당, 5천만 원 배당이죠. 맞아요? 근데 이 밑에 H은행 가압류가 또 들어왔을 때는 3,300, 3,300, 3,300이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차 배당. 이게 1차 배당이거든요. 1차 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셋 중에는 우회 순서가 없어요. 예? 대출은 선후회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와 여기는 우회 관계가 없어. 여기와 여기도 우회 관계가 없어. 예?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우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쪽이 빠르죠. 그러니까 1차 배당은 3,300씩 배당을 해놓고 이놈을 이쪽에서 흡수를 해요. 그게 흡수 배당 논리거든. 결국은 여기는 빵, 여기는 3,300, 여기는 6,6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압류 있는 부동산이 담보 가치가 있다 없다? 사안별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에?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생각, 왜 이게 동순위 배당이냐? 그러면 여기를 근저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가압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금액 대비 안분 배당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일반 채권자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후순위권자가 여기한테 가압류한 부분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의 효력을 뭘로 볼 거냐?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절대적 효력설, 상대적 효력설, 상대적 효력설은 절차 상대 효력설, 여기는 개별 상대 효력설. 이 말이 뭔 말인가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가압류가 시가 1억에 가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대법원에서 취하고 있는 것은 개별 상대적 효력설을 취해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 시가 1억에 가압류가 1억이 됐다고 해서 그 뒤에 가압류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설정행위가 무효는 무효인데 그 무효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효다. 상대적으로 무효인데 그게 개별 상대 효력설에 대한 무효다 이거지. 이게 이제 법리적 이 얘기고, 결론은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머리에 딱 암기를 하려면 머리가 쥐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가압류가 부동산 가격에 버금가는 가압류가 됐어도 만약에 근저당 설정하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압류, 선순위 가압류, 후순위 근저당, 3순위 가압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제일 이득을 봐요? 여기가 이득을 보는 거야. 여기는 계속 줄어드는 거고. 구조 이해하셨나요? 가압류와 근저당 관계 이거 하나만 얘기하시면 돼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 몇 가지는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상대적 효력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채권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나와요. A가 A 소유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S은행에 돈을 못 갚아갖고 S은행에서 가압류를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걸 B한테 팔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가압류된 부동산을 팔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개별 상대 효력설 때문에 그런가. 이거 팔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W은행에 또 연체를 한가. 이게 가압류 채무자 부동산은 똑같은데 가압류 채무자가 틀린 거지. 종전 소유자의 S은행은 종전 소유자의 채권자고 W은행은 신소유자의 채권자야. 그러면 이 W은행이 집행권을 받고 이 경매를 넣었을 때 종전 소유자의 가압류를 말소해줘야 되냐 말소를 안 해줘야 되냐. 말소를 해준다면 이 사람은 배당 참가가 가능한 거고, 말소를 안 해준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무단 말소가 안 되냐. 여기 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 참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말소를 안 해준다면은 여기에서 낙찰자가 C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C는 이것 말소가 되는데 이걸 또 껴안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매 아주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면,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내한테 등기부등본을 보내면 내가 그건 분석해줘. 여러분들 이 정도 강의에서는 요것을 개별 상대 효력설이 뭔가를 내가 이걸로 설명드렸다 이거죠. 정리됐습니까? 자, 가압류 부분 다 설명했어요. 우리 근저당과 우리가 2순위 근저당이 됐든 1순위 근저당이 됐든 근저당 간에는 안분배당이에요, 안분배당 아니에요? 에? 선순위가 만족이 될 때까지 후순위는 배당권이 없잖아요. 에? 배당권이 없어요. 선순위가 예를 들어 시가 4억짜리인데 선순위가 3억 9천을 받아가지고 대출 3억을 해줬는데 갚다가 2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대출 잔액이. 그 상태에서 후순위권자가 이게 이제 포괄 근저당 이런 문제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후순위권자가 시가 4억에 버금가는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 설정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지. 아까 경우는 안분배당이지만 근저당과 타방 근저당과 내방 근저당 사이에서는 선순위가 만족이 받을 때까지 후순위는 배당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양아치적인 생각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2018년도 9월 7일 딱 하고 이 H은행이 S은행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이 A라는 사람이 내한테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S은행이 3억 9천 설정해갖고 시가에 버금가는 근저당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와서 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이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내한테 와서 이 H은행에 와서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은 3억 9천이지만 실질적으로 1억을 변제를 그동안 1억을 변제해갖고 대출 원장상의 잔액이 2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3억 9천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갚을 돈은 2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억의 스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H은행에 여기 이 직원의 행동 방향을 한번 보자고. 이 사람이 야, 씨,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야, 근데 여기에서 또 추가 대출을 1억을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H은행이 여기 S은행에 또 전화해갖고 야, 2018년도 9월 7일 현재 S은행이 A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2억이라는 걸 확인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S은행 담당 직원이 해줄 수 있다. 오, 지금 원장상에 3억 대출 나갔다가 신규 대출 3억 나갔다가 대출 금액 1억을 상환하고 2억만 있다. 확인서를 써줄 수 있다. 확인서 써줄 수 있냐? 그러니까 S은행에서 교부를 했단 말이야. 지금 A에 대한 채권은 당초에 3억에서 원장에서 1억을 갚아줬고 2억밖에 없다라는 확인을 해준 거야. 그게 이쪽 H은행 담당자가 뭔 생각을 한다면 대출 기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3억이 아니라 2억이라는 뭐 1억의 스페이스가 있구나 하고는 이 H은행이 2순위로 1억 3천을 설정하고 대출을 발생을 시킨 거야. 그 대출 발생 시점이 9월 7일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S은행한테 이 A가 또 가는 거야. 또 가가지고 야, 3억 9천 설정됐으니까 1억의 스페이스가 있지 않느냐. 그걸 대출을 해주라. 그게 언제 프로포즈가 들어간다면 2018년도 10월 7일 날 들어온 거야. 그게 S은행에서는 채권 추구액이 3억 9천이니까 1억 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억을 추가 대출해줬어. 그러면은 S은행과 H은행의 대출 기표 시점 1억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잔액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했을 때 원장 발생일 기준으로 따지면은 어디가 빨라요? H은행이 빠르지.
근데 3억 9천을 설정은 최초의 대출이 언제 나갔어요? 이게 2016년도 9월 8일 날 나갔잖아요. 설정은 이때 S은행 설정 등기를 요거고 H은행 설정 등기를 이거잖아. 설정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빨라, S은행이. 근데 1억만 놓고 보면은 대출 기표 시점으로 보면은 H은행이 빠르지. 배당 관계에서 어떻게 배당할까요? 법원에서. 어?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법원은 배당 어떻게 할까요? 응? 어떻게 할까? 네, 여러분들은 근저당이라는 건 부정성의 완화로 채권 초과에 3억 9천에 증감 변동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이 S은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 포괄의 문제나 한정의 문제가 아니지.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의 문제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 확정의 문제에서는 확정 사유가 없죠. 경매 는 사실이 없잖아. 장래 지정으로 잡아놨잖아. 여기가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H은행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내가 그래도 염려가 돼갖고 기피를 할 때 니들한테 물어봤지 않느냐. 현대제 담보채권이 2억인가 3억인가 물어봤지 않냐. 그럼 니들이 서면으로 2억이라고 해줬지 않느냐. 근데 왜 니들은 그 뒤에 1억을 해줬냐. H은행은 또 그렇게 항변을 하겠지. 그러니까 S은행이 뭐라고 그래. 아니 네가 물어볼 때 대출이 얼마 남았냐 그걸 물어봤지. 앞으로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안 물어봤지 않느냐.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결론은 여기가 기본계약서가 완벽하게만 작성이 됐다면 이쪽이 먼저 배당받는다 이거죠. 그래야 논리가 맞잖아요. 왜? 근저당 증감 변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응? 그러면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채권 취고액은 근저당 채권 변동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1순위를 S은행에서 잡아놓고 2순위가 K은행, H은행, 3순위가 K은행. 이 부분에서는 수운의 승진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이 선행의 말소가 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는 이게 등기부등본에서는 2순위로 됐다 하더라도 이게 1순위나 진배가 없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경매는 이 사람이 경매를 넣던 이 사람이 경매를 넣던 누구나 경매를 넣어도 이건 말소다 이거야. 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락, 인수 권리와 소재주의가 있어요. 권리주의와 소재주의. 이걸 다른 말로 학자에 따른 말소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근저당은요 무조건 말소입니다. 1순위가 경매를 넣고 경매를 넣어도 2, 3순위는 말소가 되고 3순위가 경매가 돼도 1순위는 말소가 되는데 우선 배당권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저당은 무조건 경매 과정에서는 말소 권리지 경락인수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유치권이나 내가 조금 이따 다른 권리하고 설명할 때 이 부분 아셔야 돼요. 근저당은 무조건 말소주의다. 경락인수 권리로 가는 건 절대 없다. 그러면 유치권은 어떻게 될까? 유치권은 배당 참가할 수 있다 없다?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권이 없죠. 이 사람은 무조건 경락인수권리야. 경락인수권리라는 얘기는 뭐냐? 낙찰자가 유치권이 예를 들어 30억짜리 취득입찰 가격이 30억짜리를 갖다가 내가 20억에 낙찰을 본다. 근데 6억짜리 유치권이 됐다라고 한다면 낙찰자는 20억을 주고 30억을 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얼마 주고 산 거나 진배 없다? 26억을 준 거나. 왜? 이것을 갖다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청구할 권리는 없어. 그렇지만
돈을 낙찰자가 안 주면은 점유를 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야. 간접적 채권 관리가 가능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6억을 이 사람 종전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건 이 사람 대신 내지야만 나갈 거 아니나. 그러니까 낙찰자는, 그러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는 100% 경락 인수 권리, 소멸 권리도 아니고 배당 요구 권리도 아니고 경락 인수 권리. 혹이 유치권이라는 혹을 껴안고 낙찰받는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락 인수 권리라고 한다는 얘기를 쓰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경우는 별로 괜찮지만 토지가 A가 토지와 Y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을 S은행에다 담보 제공할 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하니까 이게 공동담보죠. 등기부가 2개 있잖아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렇지만 나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것만 담보 잡으면 단독 근저당이잖아. 물건이 하나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권하고 있을 때 302호를 잡을 때 이거 단독 근저당이니까 공동 근저당이니까. 에? 에? 단독 근저당이지. 왜냐하면 대지권이 전유 부분에 종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 단독주택은 등기부가 2개지만 집합 건물은 대지권 부분하고 전유 부분이 한 등기부에 있어갖고 표제부가 2개잖아. 일동의 표제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잖아요. 일동의 표제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이 정도 얘기.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공동근저당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례를 들으면 장유성이가 돈 되게 많은 걸로 오해를 하는데. 광주. 난 실제 재산 없어요. 누구 있었어? 금방 램이 아니. 이씨. 장효정이가 재산이 이렇게 많아요. 광주에 아파트 있지? 전북 장수에 오두막이 그냥 공중에 있을까? 땅도 있을까? 대지 땅도 있지. 이게 있지. 여기는 집합 건물이 하나 있고, 홍천, 강원도 홍천에 또 X가 또 있잖아. 그 다음에 당진, 충남 당진에 또 X가 또 있어. 이것만 있는 줄 알아? 제주도. 제주도에 오피스텔이 있지. 그러면 여기 또 X. 자, 지금 현재 부동산 등기법상 공동담보 목록이 5개 미만일 때는 등기부를 서로 교차적으로 열거를 하잖아. 여기 등기부 띄워보면은 이게 공동담보 뭐 해가지고 표시해갖고 이 4개를. 근데 이게 5개를 넘어가면은 공동 목록집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목록 등사를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일일이 열게 하면 10개 담보물이 될 때는 정신머리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집합과 이게 5개일 때까지만 이쪽 등기부를 띄든 이쪽 등기부를 띄든 이쪽 등기부를 띄든 이것을 S은행에다가 한 번에 담보 제공을 했을 때 이 S은행은 이것을 갖다가 공동담보물로 잡아놓을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이게 이제 공동담보로 들어왔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이게 1억, 이게 2억, 이게 3억, 이게 5억, 이게 5억. 그러면 담보가치가 총 얼마야? 10억, 15억, 16억. 16억인가요? 16억을 공동담보로 넣고 S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유성이가 연체를 했을 때요. 장유성이를 연체했을 때 S은행은요. 광교는 어디 법원 관할이에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다 경매를 내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다 놔야 돼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다 놔야 돼요. 이것은 어디다 놔야 돼요? 제주지방법원에다 놔야 되거든요. 이것은 춘천지방법원 홍천지원에다 놔야 돼요. 이건 어디다 놔야 돼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다 놔야 돼요. 그러면 경매는요, 물건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 놔야지, 공동담보를 잡았다고 해서 싸그리 수원지방법원에다 넣을 수는 없지. 그러면 내가 이 얘기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 물건지 소재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을 때, 자, S은행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빨리 이해를 하겠네. 여러분들 기억하실려나 모르지만 옛날에 정태수 씨 기억나세요? 한보철강. 한보그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건 픽션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픽션은 아니지만 내가 윤색을 했은 거야. 완전 픽션 아니야. 옛날에 한보철강이 한보그룹이 당진발전 재련소를 갖고 있었다고. 전국 각지에 한보그룹 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IMF 전에 A 땅은 W은행에다 담보 제공하고, B 땅은 K은행에다 담보 제공하고, C 땅은 어디에다 은행에다 S은행에다 담보 제공하고, D 땅은 H은행에다 담보 제공한 거야. 이렇게 담보 제공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놈도 연체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자기가 근저당 설정한 것을 경매를 내야 되는데 서로 경매를 안 넣으려고 그래. 서로. 왜 서로 경매를 안 넣으려고 하냐면, 이걸 경매하면은 이 한부에서 임금 체납 5,000명 근로자한테 체납한 임금 5,000명치가 다 일로 쏟아지는 거야. 임금채권 우선배당권 있잖아요. 최우선배당 근로기준법상에 최종 3개월치 임금하고 퇴직금은 은행의 근정부등 먼저 배당권 있잖아. 그러니까 일로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야 네가 먼저 경매나. 왜? 경매가 돼야만 이 임금 체불한 5,000명이 전부 다 글로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문제가 있다. 민법상. 그게 민법이 조문이 없어요. 이게 이제 판례로서 형성된 거야. 해가지고 이 임금 채권이 다 일로 몰려다 보니까 이 은행은 이 담보물을 잡으면서 5천억을 대출해 줬고, 여기는 여기를 담보물로 해갖고 5천억 대출해 줬고, 여기는 여기를 담보물로 5천억 해갖고 5천억 해갖고 지금 각 은행들이 한보그룹한테 5천억의 대출 채권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5천 명의 한보그룹의 임금 채권자 근로자들 최종 3개월치를 여기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낙찰가액이 7천억이 낙찰이 됐는데 이 체불 임금이 6천억이야. 그냥 6천억이 일로 끼어들어 버리니까 실질로 안 끼어들었으면은 이 사람 만족배당 받았지. 이 은행은 끼어드는 방법에 5천억이 1,000억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W은행이 이 나머지 은행에 후순위로 차순위로 해가지고 안분 동시배당이 됐을 때 균등한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차순위의 근저당에 대해서 차순위 대위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W은행이 근저당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런데 이 차순위 대회에서 이 W은행한테 배당권이 있다라는 게 차순위. 이게 동시배당이 되는 것을 동시배당이고, 순차적으로 되는 것을 이시배당이라고 그래요. 이시배당을 다른 말로 순차배당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근데 책에서는 되게 이시배당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순차적 경매가 요거는
서산 지원, 여기는 전주 남원 지원 다 따르게 되잖아. 그러니까 경매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배당표도 법원별로 배당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동시에 배당이 됐을 때 이 채권 2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쪽 임금 채권자들 전부 다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쪽에 차순위 대위로 들어가 가지고 동시 배당을 이해했을 때 배당받을 권리를 이 W은행이 행사를 해 가지고 동시에 배당이 되든 순차적 배당이 되든 손해가 안 되게끔 하는 게 이시배당의 문제라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한보 얘기는 다 끝내고, 예를 들어 이걸 전부 다 S은행에다 담보 제공했잖아요. 예? 1순위로 담보 제공했잖아. 근데 광교아파트는 W은행이 2순위로 들어왔어. 그리고 오두막은 H은행이 2순위로 들어왔어. 홍천은 또 무슨 은행이 있어요? NN은행이 들어왔어. 여기는 J은행이 들어왔단 말이야. 2순위로. 다 2순위야. J은행, NN은행, W은행, S은행 다 2순위란 말이야. 근데 S은행이 공동담보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 당진 땅이 폭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S은행은 요것을 손 안 대고 요것만 경매해도 만족을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와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경매하면은 J은행이 엿먹고 이걸 경매하면은 H은행이 엿먹고. 왜? 쏟아지니까. 1순위가 쏟아지니까. 이걸 경매하면은 어디 은행이요? 어디 이름 은행이 안 써. 2순위가 이 은행 1순위 은행이 선택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후순위권자의 운명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20배당 때 이걸 경매를 넣었을 때 H은행만 여기다 2순위지만 J은행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걸 배당을 받았고 이걸 경매를 해갖고 이 H은행이 여기서 이게 S은행이 분산을 경매를 해가 분산 청구를 했을 때 이 H은행이 배당받을 금액을 S은행이 이것만 경매를 해갖고 못 받았기 때문에 이 H은행은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쟁점사항이 하나 발생해요. 이 소유자가 다 장유성이 거라면은 내가 지금 얘기까지 한데 차순위 대위가 되는 거야. 근데 오두막과 이것은 장유성이 거고 이건 제3자 담보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담보의 일부는 본인 담보 채무자하고 동일하고 담보의 일부는 저기 제3자 담보물이라면 그때는 이쪽의 후순위권자가 제3자물에 차순위 대위가 안 돼요. 그때는. 예? 또 비근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다 장유성이 소유했는데 경매 직전에 이것을 갖다가 당진 땅의 근저당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소유권이 매매가 됐냐면 임꺽정이한테 매매를 한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3자 담보물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설정된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3취득자라는 용어를 써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 제3취득자 부분도 아까 제3자 담보물에 이 본인 담보물의 차순위 대위를 못 하듯이 이 3취득자도 차순위 대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차순위 대위는 이 공동담보물이 경매가 진행될 때까지 한 사람 채무자 소유로 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정도 얘기를 하면은 차순위 얘기를 한 거고. 강사님. 예. 저거는 지금 이제 물건지가 다 틀려졌을 때 그렇고. 예. 예를 들어서 그냥 토지 위에 건물이 다른 사람들에서 담보 제공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럴 때는 저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 수지구 축전동 쌍드리제 빌딩 102호, 103호, 104호 이것을 세 개를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S은행에 담보대출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연체가 되면 이게 어디 법원으로 가냐면 이것이 물건지가 전부 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다가 101호 100 이게 이제 개별 경매냐 일괄 경매냐의 문제가 또 나와요. 근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로 찍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려면은 물건 목록과 물건 번호를 또 아셔야 돼요. 물건 목록이라 여러분 대법원 사이트를 보시면 물건 번호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경매를 넣다 보면요. 물건 목록이라는 건 뭐냐? 등기부 중심이야. 예를 들어 등기부가 7개면 물건 번호 목록이 1, 2, 3, 4, 5, 6, 7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임야가 이 큰 땅인데 번지수가 이렇게 하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걸 싸그리 묶어서 담보로 잡잖아요. 잡는데 이게 경매가 되면은 물건 목록이라는 건 뭐야? 이 등기부 중심으로 하나씩 물건 목록이야. 근데 경매를 할 때 경매법원에서 이 7가지를 패키지 경매할 수가 있는 게 일괄 경매야. 근데 야 건물의 용도를 보니까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부분으로 쪼개서 경매할 필요가 오히려 낙찰률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과일가게 가갖고 아저씨 수박 한 덩어리 주세요. 그랬더니 과일가게 주인이 한다는 소리가 10,000원 주고 팔긴 파는데 옆에 있는 복숭아 10,000원어치 더 사가야 내가 수박을 팔지. 그렇지 않으면 수박을 안 팔을 거야. 그럼 내가 고민에 쌓이는 거야. 내가 수박을 먹고는 싶은데 복숭아는 먹기 싫어. 근데 과일가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숭아까지 사가야 내가 수박을 판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수박을 먹고 싶은 욕망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박 10,000원, 복숭아 10,000원 사갖고 수박은 내가 먹고 복숭아 옆집 아줌마를 줘야 돼. 내가 먹기 싫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물건 목록이 패키지로 경매가 되면은 쉽게 말하면 이게 1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취득입찰가액이 1억으로 이게 패키지 경매가 되면 취득입찰가액이 얼마까? 7억이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냉장고를 사더라도 무조건 큰 것만 사요? 그렇지 않잖아. 우리 집안에 맞는 걸 사지 않잖아. 내 집안에 에어컨을 사더라도 큰 게 다 좋다? 아니지. 나는 귀농을 할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귀농을 해갖고 귀촌을 해갖고 소박하게 텃밭 만들어갖고 내가 오두막 하나 짓고 싶은 사람은 요것만 필요한 거지. 이 한 필지만 필요한 거지. 이게 다 필요하진 않지. 내가 이걸 다 필요하면 이거 사가지고 이거 또 팔아야 되는 번잡성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괄 경매로 가는 게는 취득입찰 가격이 높아지는, 다 합계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낙찰 수요자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지. 근데 꼭 적어진다고 볼 수만은 또 없는 측면도 있겠지. 왜? 그때 부동산 경기가 완전 투자 열풍에 있으면은 아예 묶어놓는 게 오히려 낫겠지. 그러니까 일괄 경매가 유리하냐, 개별 경매가 유리하냐, 그걸 효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금융기관에서 얼른 판단해야 돼요. 집 경매를 넣고 법원에 감정평가서하고 현황조사다가 법원에 딱 제출되면 법원에서 열람증사 신청을 딱 해가지고 딱 받아보고
토지를 어떻게 쪼개갖고 파는 게 경매로 끌고 가야만이 이게 낙찰률이 좋아가지고 우리 배당금을 완전 변제를 할 거야. 그걸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적도를 딱 놓고 야, 땅을 이렇게 긁는 게 두필지식이 이렇게 긁는 게 낫냐, 이렇게 긁는 이게 동서 고저 어떻게 해야만 양지바른 쪽 이거 하나씩 쪼개 넣어서 만약에 하나씩 쪼개는 게 낙찰률이 좋을 것 같다 하면은 분할 경매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이번 경매 사건은 1번부터 7번까지 다 쪼개서 경매를 해주세요. 분할 경매 신청서를 넣는 거야. 개별 경매 신청서. 그리고 개별 경매 신청서 매각물건서 작성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제목이 되겠지. 그러면서 이것은 요러요러한 토지 형상이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쪼개서 파는 게 채무자도 높은 가에 낙찰받아야 종전 경매를 당하는 소유자도 유리하고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또 만족 배당 받고 낙찰 받는 사람도 덩치 큰 거 안 받고 쪼개 실수요에 맞게끔 받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개별 경매 신청을 해줘라. 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쪼개 팔으면은 조각조각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묶어서 경매를 해주세요. 입찰가액이 7억이라 할지언정 묶어서 해야 돼요. 진입도로가 잘못하면 쪼개서 팔다 보면 이쪽은 맹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괄로 해서 팔아주세요. 그것은 일괄 경매 신청서를 넣어야 된다 이가. 그 경우 여기 물건 목록이라는 것은 이 번지수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물건 번호라는 것은 물건 번호가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 싸그리 묶는다는 개념이거든. 물건 번호가 1, 2, 3이 나올 수도 있겠지. 1, 2, 3.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건 번호와 물건 목록은 2차이고, 그러면 죽전동에 101호, 103호, 104호 이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일괄 경매로 갈 거냐, 분할 경매로 갈 거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 102호, 103호, 104호 이러니까 좀 헷갈리지만 여기가 한 다리 건너뛰어서 104호 짝수야. 106호. 그러면 이것을 중간중간에 하나 사이씩 끼었으니까 일괄 경매로 못 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각 경매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낙찰이 이쪽을 매수하는 지금 낙찰 매입 시점이 다 틀려요. 그럼 법원에서는 원래 대금 납부를 하면은 대금 납부일 4주 안에 배당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1차 때 낙찰된 거야. 근데 이건 1차 때 낙찰이 안 됐어. 그때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이 최종 물건이 낙찰될 때까지 배당기를 안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이. 그런 거 좀 법원에다 배당기일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낙찰이 된 대로 배당을 3차별 3번에 걸쳐서 배당을 해주라. 지금이야 저금리 구조니까 시중금리가 2% 3%지만 법원의 보관금리는 2%야. 시중은행 최대 점포를 갖고 있는 은행의 시중금리 정기예금 1년금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을 빨리 배당을 받아야만 나는 여기서 조합이 다 신용창조를 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배당기를 잡아달라는 얘기고 이 설명하다 보니까 질문의 의도를 내가 놓쳤어. 다시 질문. 아까 저희 뒤에 만약에 배당받지 못한 거에 대한 대의 부분을 다른 쪽에다가 이게 후순위로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한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동일 물건에 그러니까 토지는 동일하나 그 위에 있는 건물의 명의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도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는 예를 들어 토지는 엑스라는 토지는 한 사람 장유선일 건데 이 지상 건물이 여러 사람이 소유라는 개념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 왜냐면 토지하고 건물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는 없겠지. 이게 집합 건물이면은 이 토지가 그 전유 부분에 따라 가지고 대지권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정이 내 것 토지에 5사람 건물이 올라갈 리는 없게. 그때는 분필등기를 하겠지. 실제로 지금 느끼는 건 하나 보니까는 이제 부부간 사이인데 토지는 동일한 토지입니다. 근데 그 위에 공장 하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근생 하나 이렇게 2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명의는 이제 부인 명의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 총 땅은 이제 그 남편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담보 취득이나 혹시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담보 취득을 하려면 조합은 설정자를 남편과 부인을 같은 설정자로다가 건물과 토지를 같이 잡아놓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담보 제공으로서 이렇게 그냥 한 사람으로 통일시켜서 잡는다는 말씀. 한 사람으로 통일 잡으려면 남편이 건물을 소유권을 부인 명의로 돌리든 토지를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돌리든 그 번잡성을 뭐대로 해요? 그냥 담보 설정자를 두 사람으로 집어넣고 담보물 목록집을 토지 건물 같이 잡아놔갖고 채무자는 남편을 하든 부인을 하든 기한이익 상실하면 그 전체를 경매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저런 식으로 대위가 만약에 됐을 때 뒤에 후순위의 그 부분도 현황이 건물의 후순위와 토지의 후순위가 틀렸을 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공동담보가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왔다. 예? 그러면 이게 제3자 담보물을 볼 거냐? 토지는 제3자 담보물, 부인이 토지의 제3자 담보물이 되는 거고 건물은 아니 어떻게 되나? 원장상의 채무자는 부인일 거잖아. 부인. 원장상의 채무자. 토지는 부인이겠지. 그렇잖아요? 건물은 남편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남편과 부인을 근저당 설정자로 같이 집어넣는다는 개념이잖아. 그러면은 이 토지 부분은 본인 담보물이니까 이쪽 후순위는 이쪽 제3자 담보물에 대한 차순위 대기가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쪽의 후순위는 이쪽의 채무자의 이건 봐야 되겠네. 이것도 결론은 이것도 후순위 차순위 대기는 안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특성 나도 잠깐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차순위 대위는 동일한 부동산이었을 때 다른 물건의 차순위 대위를 하는 거지 그 담보물 일부가 저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 그 얘기하고 또 하나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저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근저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생각나면 할게요.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근저당에서 차순위 대위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면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근저당은 항상 말소가 되는 거다. 그 정도 얘기가 교재 차례표를 보시면은 유치권 있죠. 유치권. 차례표 몇 페이지예요? 24페이지 보시면 그리스 문자 3자로 해가지고 유치권과 근저당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치권은요. 자, 우리가 물건 팔 때 물건이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팔 때 물건. 팔 때 물건이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진다. 담보물권은 질권, 유치권, 그 다음에 뭐 있죠? 저당권. 자, 질권, 부동산에다가 질권 설정할 수는 없어요. 질권의 대상은 권리질권과 동산질권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질권의 대상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근저당권부 질권은 가능해요. 복잡한 얘기네. 근저당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를 채무자로 해가지고 또 대출, 자금을 유동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때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그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하는 조합이 있나요? 그거 머리 아플 거예요. 그거 나한테 배울 게 좀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이 있단 말이야. 이것은 근저당권부 질권이라는 지명채권을 질권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부 질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질권에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토지근저당, 건물근저당. 여기에 이제 권리근저당이 있어요. 권리근저당은 전세권부 근저당.
지상권부 근저당. 그게 지상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야. 근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지. 아니 전세권자가. 그게 전세권부 근저당 대출이야 이거지. 그건 설명을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내일 그게 권리근저당 부분이 나오니까 내일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근데 여건데 이건 등기부에 나오지만 이건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만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점유가 공시야. 근저당이 등기가 공시요건이라고 본다면은 유치권은 점유가 공시요건이다. 그럼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극명하게 여기서 유치권 개념 정리를 다 해주려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유치권이라는 게 뭐라는 개념만 얼른 얘기를 할게요. 얼른 얘기합니다. 세탁소가 있어요. A가 300만 원짜리 밍크코트가 있어요. 밍크코트. 세탁물을 맡겨요. 근데 밍크코트 드라이 클리닝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이야. 이 밍크코트를 맡겨가지고 이 세탁소 주인이 드라이 클리닝을 했어. 그러면 이걸 되찾아갈 때 이 사람은 드라이 클리닝 비용 2만 원을 여기다 납부하고 물건을 찾아가야 되는데 동네 세탁소니까 야 내일 갖다 줄게 하고 밍크코트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탁소 주인이 무슨 소리야, 나도 먹고 살아 2만 원 드리니 클리닝 비용을 안 주면은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300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반출을 거부할 권리가 유치권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복잡하네. 복잡하지 않아요? 개념 정리됐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드리니 클리닝을 한 번 맡겨놓을 때는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돈을 안 들고 나왔네. 세탁소 주인님 이번에 한번 주세요. 그냥 위상으로 걸고는 반출해갖고 일주일간 입다가 또 드리니 클리닝을 맡겼어.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내주는 순간에 점유를 상실하는 거야. 이 드라이 클리닝 비용을 밍크코트를 내주는 순간에 점유를 상실하잖아. 그게 유치권의 권리를 상실한 거지.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사람이 드라이 클리닝을 2차적으로 맡길 때 다시 점유를 시켰을 때 이 사람은 종전 2만 원, 현재 2만 원까지 묶어가지고 점유할 수, 재점유가 되는 거지. 그걸로 해가지고 유치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유치권은 근저당의 관계에서 유치권은 경매 과정에서 전부 다 말소가 될 수가 없다는 측면입니다. 말소가 절대 안 된다. 경락 인수, 낙찰자가 껴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지. 그러면 금융업무에서 유치권이 이거 똑같은 얘기를 또 내가 해줘야 되겠네. 유치권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이 있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법원의 직원 사건 중에서는요, 신청 사건이 있고 소송 사건이 있어요. 소송 사건하고 신청 사건 구별을 해드릴까요? 쉽게 말하면 소송, 이혼에서요, 남녀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 신청이 되는 거지 이혼 소송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부부 중에서 한쪽에서는 이혼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이혼을 않고 싶다고요. 그러면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거야. 그게 가사 사건에서도 사건 번호가 틀려져요. 그러면은 신청 사건에 소송 사건에 불복을 했을 때 여러분 TV를 가만히 보다 보면 소송 사건에 불복하면은 2심으로 가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항소라고 그래요. 2심에서 3심 가는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상고라고 합니다. 1심 신청 사건에서 2심 가는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항고라고 합니다. 2심에서 3심 가는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재항고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름이 다 틀려요. 이걸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소라고 그러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사건하고 신청사건하고 가장 극명하게 틀려지는 게 뭐냐? 이건 변론 절차가 있는 거야. 원피고와 법정에서 다투는 거야. 이것은 서류심사만 하는 거지. 변론 절차가 있는 건 소송사건, 서류심사만 하는 것은 신청사건. 그러면 가압류 소송이라고 해요? 가압류 신청이라고 그래요?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죠. 서류심사만 하겠다는 얘기야. 신청사건은 뭐라고 친하냐면 명령과 결정으로 친해요. 그 다음에 소송사건은 어디하고 친하냐면 판결과 친해요. 자, 가압류 결정이라고 그래요? 가압류 판결이라고 그래요? 가압류 결정이라고 그래요? 경매 신청이라고 그래요? 경매 소송이라고 그래요? 경매 신청이라고 그러죠.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그래요? 경매 개시 판결이라고 그래요? 경매 개시. 자, 이 신청 사건은 서류 심사만 하다 보니까 법원은 이 심사가 들어온 서류 심사가 들어온 곳에 진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답다. 아까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만 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까지도 등기관은 판단할 권한이었고 부동산 등기법상 요건만 맞으면 풀패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경매 사건에서 누가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그랬을 때 그 유치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 해당 경매 판사는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다. 없다. 그걸 따지려면은 이 경매 사건을 중지시키고 금융기관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해야 돼.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돼. 본 게임을 해보자 이거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검승부를 해보자는 얘기지. 근데 지금 이 경매 신청 사건에서는 유치권 신고자들이 신고하면 경매 판사가 매각물권 명세서 작성할 때 지금이야 경매 판사가 아니라 사법부자가 아니지. 사법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유치권이 성립 여지는 불분명하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어. 그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 우리나라의 최종 판결을 갖고 있는 법원이 어떻게 성립이 불분명하나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는 겁니다. 그 표현 자체가 신청 사건에서는 변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서류 접수만 된 것을 접수만 명기를 해주는 거지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유치권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을 꼭 욕심을 내고 싶은 거야. 이걸 낙찰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경쟁자를 떨거지를 제거를 해야만 내가 누르랄라 낙찰받을 거 아니야. 그때 가공에 내가 고등학교 친구를 하나 내다갖고 가라로 도급계약서를 쓰고 네가 유치권 신고해. 근데 나는 이쪽에서 유치권 신고해. 이미 이불 속에서 나는 여기서 이게 가짜 유치권자라는 거 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유치권 25억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법원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니까 접수를 하고 유치권 신고돼 있으면 그 유치권 성립은 분명하나? 그러면 낙찰 의향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유치권이 진짜야, 가짜야. 헷갈리잖아. 그러면 좀 등을 돌릴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단독 입찰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가공 유치권자를 양산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권은 자유자재로 양도양수가 가능해요. 물권은 자유자재로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치권자가 금융기관이나 어디에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쓰고 보고 그걸 갖다가 깍두기한테 양도를 합니다.
깍두기한테. 그러면 깍두기 입장에서는 이 유치권자가 금융기관한테 유치권 포기학서 쓴 것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에? 모르잖아. 아까 전 시간 대인적 효력과 대물적 효력 이 얘기를 했잖아요. 서류는 진구받은 사람하고 진구해준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지. 깍두기는 지금 아니잖아. 깍두기는 이 유치권자가 건물 수급업자가 건설업자가 이쪽으로 넘겼다고 했을 때 이걸 금융기관한테나 이해관계인한테 유치권 포기학서 써주고 그 깍두기한테 유치권 피담보 채권 공사대금 뭐 50%에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깍두기가 이제 그 점유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기관 연맥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측면도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유치권 포기각서는 지금 우리 신협에서 유치권 포기각서의 실익서가 있을까 없을까? 유치권 포기각서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받더라도 건물주한테 받아야 돼요? 공사업자한테 받아야 돼요? 공사업자한테 받아야 되죠. 근데 유치권을 갖다가 공사업자 변경이 됐을 때는 A업체에서 B업체를 뵙겠다든가 그런 때는 B업체한테 받아야 될 거잖아.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거잖아. 그 다음에 설령 교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A업체가 공사업자라면 A업체가 그 연립대 다 지어요. 미장은 미장대로 가고 타일은 타일대로 가고 싱크대는 싱크대로 가고 화장실은 화장대로 가고 그런 부분은 하도급을 줘야 안 줘요?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수급업자가 A라는 건설업체잖아요. 그 A라는 건설업체한테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 하도급자들이 원도급자한테 돈을 못 받았어. 그랬을 때 하도급자 싱크대만 넣은 사람이 그 현관문을 전부 다 점유할 수 있답다. 지금 사안별로는 틀려보겠지만 큰 틀에서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결론은 가능하다. 건물의 일부분만 도배만 한 사람이 도배값을 원도급자한테 못 받았을 때 하청업자가 그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원수급업자인 A 공사업체가 은행권이나 이해관계인한테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는데 그 부분을 제3자한테 유치권과 공사대금을 양도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양수를 받은 그 사람은 야, 네가 유치권 원래 양도한 사람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당신네들한테 써주는 거를 내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 했을 때 그걸 저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왜? 유치권 포기각서는 대인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됐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유치권은 어찌됐든 경락 인수가 된다. 근데 결론은 나중에 먼 훗날 유치권에 대해서 내가 전반적 강의 시간이 또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유치권을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고 유치권은 배당 요구권은 없고 경락 인수 권리밖에 없다. 또 유치권은 경매의 흐름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경매를 한 사람들은 알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치권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포기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돼요. 유치권은 배당 요구 종기일과 무관하다. 설령 심한 경우에는 그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를 끝까지 안 했다 하더라도 유치권 포기한 거, 진짜 유치권자라고 한다면 유치권을 포기한 걸로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저당과 가등기 관계. 가등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철수가 우리나라에 한 사람만 있을까요? 1000명은 있을까요? 에? 동명이인이 김철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한 명만 있어요?
동명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틀린 걸 동명이인이라고 하잖아요. 가등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등기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등기 담보법에 의한, 가등기 담보법에 의한 담보가등기법이지. 담보가등기법에 의한 가등기가 있고, 담보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상당히 기네요. 정확한 표현을 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구별을, 담보가등기와 이걸 구별을 뭘로 하냐, 등기부 등본을 보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추론은 가능해요. 추론은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로 추론은 가능해요. 근데 100%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이니까 이걸로 본다. 니꾸르 개념이다. 그렇게 내는 답변을 안 했어요. 이쪽은 등기 원인이 어디하고 친하냐? 대물 변제 쪽하고 친해요. 근데 대물 변제라고 해서 100% 담보가등기로 볼 수는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 얘기도 해줘야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여러분도 보실 줄 아시죠? 우리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지죠. 같은 구를 우리가 동구라는 표현을 써요. 갑구와 을구 사이를 교력을 따질 때는 이걸 별구라는 용어를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동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따져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해하셨어요? 근데 가압류는 을구에 가압류가 돼요? 갑구에 돼요? 갑구에 되잖아요. 근저당 어디에 돼요? 을구에 되죠. 을구와 갑구 사이, 별구 사이의 효력관계는 순위번호로 따진다.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유정이 소유물에 대해서 S은행에다가 1순위 근저당 설정했어요. 그러면 을구의 S은행이 1번을 차지하는 거예요. 순위번호. 그 다음에 K은행에 또 2순위 설정했어요. 그러면 K은행이 2순위가 돼요. 그 다음에 H은행에 또 3순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을구에 1, 2, 3, 4가 돼갖고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2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카드 대금을 가지고. 그러면 갑구의 1번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갑구의 1번하고 을구의 3번 관계는 뭘로 따지냐? 효력 순서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 별구 간의 효력 순서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로 따지는 겁니다. 접수번호를 다른 말로 등기번호라는 용어를 써요. 이 등기번호라는 게 뭐예요? 여기 등기번호 보면 제 47,878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뭔 번호다? 접수번호 내지는 등기번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순위란에 있는 이걸 보고 무슨 번호다? 이건 순위번호지. 그러니까 동구 간의 효력 관계는 순위번호를 따지고 별구, 이종 간의, 갑과 을구 사이의 별구 간의 관계는 접수번호 내지는 뭘로? 등기번호로 효력 순서를 따진다는 얘기가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갑구에 들어갈까요? 을구에 들어갈까요?
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을구에 표시가 돼요. 갑구에 표시가 돼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근저당보다 먼저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담보가등기인가 순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언제 시점에서 판매가 되냐면 이 경매 사건에서 채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담보가등기로 봐도 돼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 사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안 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뭔 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께는 경락인수가 돼요. 이게 취선순위일 때. 그렇지만 담보가등기는 취선순위라 할전장 하나의 근저당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말소 대상이 돼요. 이게 취선순위일 때는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때는 경락인수가 돼요. 그러면 경락자, 낙찰자가 이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을 때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확률이 있죠. 그렇잖아요? 가등기와 본등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을 때는 일단 근저당에 설정한 실익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등기를 해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가등기가 언제 담보가등기일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이라고 보면 돼요. 담보가등기일 경우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는 이제 순수한 이전을 보존을 위한 순수한 가등기다. 그러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일단 그 가등기,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갑이라고 봤을 때 이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 의무자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B라는 사람이 S은행에다 담보 제공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가등기에 대한 원인 서면을 이해관계인으로 갖고 법원에 가서 등사 신청을 해와라. 그러면은 B의 소유를 A가 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해라,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게 등기 원인 서면을 쭉 보다 보면은 이게 담보가등기인가 순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가 그게 어느 가늠이 되는데 이걸로 판명이 됐을 때는 담보를 가급적이면 안 잡는 게 낫죠. 이쪽으로 판명이 됐을 때는 여력담보만큼에 대해서는 담보 가치가 있는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료표 24페이지 봅니다. 가압류 설명을 했어요. 가압류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은 OX 문제를 낼까요? 가처분은 을구에 표기가 된다. 가처분은 갑구에 표기가 된다. 가처분은 갑구에도 있을 수 있고 을구에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게 정답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갑구에만 가압류 저 근저당이 갑구에 들어가는 경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기 가처분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갑구에 표기가 되는 거다. 또는 을구에 표기가 되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갑과 을구의 양쪽에 표기가 될 수 있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을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을구에 들어오는 경우를 먼저 설명할까요? 그게 뭐냐면은 A가 X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A의 S은행이 A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한 아파트를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재산을 은닉시키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닉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가라매매 계약서를 꾸며가지고
사채업자가 진정한 사채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A와 B는 이 사람한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3억 9천에 허위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설정했을 때 이 S은행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게 민법 404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법리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행이 취소 소송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S은행은 이 근저당을 갖다가 말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배당해. 이거 무효 등기를 허위 통정에 의한 말소를 등기를 해줘야지.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경매 사건에서 그걸 판단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허위 근저당 말소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응급 지혈을 시켜놔야 된다. 홀딩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홀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홀딩 작업을 하려면 근저당을 홀딩시키는 부분이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근저당을 세팅 작업을 해놓고 이 S은행의 A를 대신해서 여기를 상대로 해갖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갖고 원인무효에 따른 통정의 허위 의사를 표시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때 여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가는 경우는 을구에 들어가요. 갑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어떤 처분금지 가처분이 어떤 성격인가는 뭘로 봐야 되냐?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면은 피보정 권리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보면은 여기다 매매, 양도, 담보 제공 이러이러한 부분을 금지하라 하면서 여기에 그 윗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행위 취소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여기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제목에 따라서 가처분의 효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과 근저당 관계는 뭘 봐야 되냐? 피보전 권리와 피보전 권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처분의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가압류 같은 경우는 금액을 못 받은 경우는 가압류를 하지만 가처분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엊그저께 PG섬에 SBS인가 어디에서 PG섬에 뭐 JTBC에서 스프라이트에서 PG에 그 뭐 있었죠? 봤어요? 스프라이트 안 봤어요? 지금 이규현의 스프라이트 쳐보세요. 지금 거기가 은혜로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되게 옛날에요. 내가 여러분들 빨리 이해하게끔 설명하면 종교나 내가 녹음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제작 및 배포금지 가처분.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옛날에 죽은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의 비서실장이 누구든 함윤식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김대중 씨 선거철에 동교동 24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임박해 있는데 동교동 24시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내용은 나도 본 사실이 없는데 그때 중론이 뭐냐면 김대중 씨의 인간성이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는 30일밖에 없는데 이 동교동 24시라는 책이 시중에 깔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그 동교동 24시 그 책자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명된 듯 이미 버스는 지나가는 꼴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쪽에서 하는 게 제작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응급조치를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 책을 만들지 말고 그걸 배포하지 말라. 저번에 그것도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뭐 했어요? 광주 무슨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가 뭐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지금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광주지검에 기소가 돼갖고 저번에 첫 변론기 첫 공판기일에 안 나갔잖아요.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 나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때 광주 시민단체에서는 내가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전 대통령이 이 제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작 배포금지 가처분 또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여배우가 프로덕션하고 이렇게 해갖고 사라 사막 가서 반누드 사진을 찍기로 합의를 본 거야.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하라 사막을 가다 보니까 이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강요 살짝 저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살짝 그때 뭐 미투 운동 한참 할 때 어떤 양혜원 씨인가 뭔가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그 부분이 어디까지 프로덕션 쪽에서 강요를 했냐 자발적이냐 그게 이제 쟁점사항이 되잖아. 그 말들 여배우가 사하라 사막에서 반누드로 해가지고 뭐 달력 화보로 찍기로 했다. 근데 가보니까 말 그대로 반누드가 아니라 올루드로 해라. 그러니까 올루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올루드 찍고 와서 한국 들어오자마자 프로덕션 제작사를 상대로 해갖고 제작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때리는 거야. 그걸 안 때려놓으면 뭔 문제가 있냐면 제작은 빡빡빡 돌아가고 영상에는 돌아가가지고 사진이 따라가고 유튜브로 유포가 되면 그 시점부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이런 부분이 특수가처분이란 말이야.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저 근로자를 근로해고를 시켰을 때 근로노동부에서 월급 받을 때까지 장기간 해고 기간 동안 월급 못 받잖아요. 그걸 임시지급 가처분도 가능한 거야. 이사장이 만약에 피선거권이 없다. 그럴 때는 임시주의 확인 가처분도 가능한 거야. 이런 가처분의 영역은 엄청 넓다 이거지. 내가 그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분금지 가처분은 사행위 취소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는 게 뭐냐면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등기에 공신력은 있다 없다? 공신력은 없다. 없다라는 부분하고 공신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 현재 소유자의 의사개입이 전혀 없이 소유권이 넘어갔다든가 현재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개입되지 없이 은행권에 담보 제공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이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금융기관의 근저당 말소가 될 운명밖에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내가 구분을 공신력이 그 경우가 아니라 A하고 B하고 통보를 해갖고 소유권을 B로 넘겨놓고 B가 담보 제공했는데 A가 B 둘이 통보한 거니까 무효하니까 소유권을 넘긴다고 했을 때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금융권이 피해를 안 본다고 그랬어요. 사기, 강박, 통모,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그 다음에 계약 해제 부분도 민법 538조 부분도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 공신력이 없는 소유권에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개입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한 부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라도 소송을 해갖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불과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애비 등기 안에 가등기와 애구등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이 되었고 애구등기 제도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설명 안 해요. 이 애구등기 제도에 이 얘기도 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부동산 등기법상 애구등기 제도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구등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공신력이 없는 부분은 언제라도 소유권을 진정한 소유자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소유권 10번 넘어갔던 근저당이 5건이 됐던 그것은 허위의 그냥 기초가 사상누각이라는 얘기예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은 모래가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신력이 없는 등기,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가 전혀 개입되지 아니한 소유권 이전 등기권자, 근저당권자는 100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언제라도 무효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A가 B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근데 B가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기 직전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준 거야. 또는 강박을 당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거야.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은행에다 담보 제공하면 을구에 이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닥쳤던 개가 되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 A 입장에서는. 소유권 소송을 해봤자 이 부분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명의신탁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하기 직전에 응급조치로 하는 게 이 소유권 등기가 B로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홀딩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 홀딩 작업할 때 피부정 권리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 피부정 권리야. 그러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지.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이 하면 그 가처분이 갑구에 등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등기 부분이 되고 난 다음에 S은행 근저당에 들어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때 처분금지 가처분 뒤에 근저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소송에서 꼭 이 사람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구소유자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에서 이쪽에서 패소해버리면 처분금지 가처분은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을구의 근저당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근저당으로 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처분금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이쪽에서 이기면은 이쪽은 이 을구의 근저당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인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놨잖아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접수번호에서 은행의 근저당보다 먼저잖아. 그때 여기에서 승소하면은 이 근저당은 그때는 말소가 될 수밖에 없지. 여기에서 분명히 비프 표시를 해갖고 위험물입니다. 이건 폭발물입니다.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물 근처에 갔잖아. 그러니까 네 은행은 손해를 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피보정 권리가 사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정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전을 보전을 위한 가처분, 그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에 따라서 은행이 선택할 길이 틀려지게 선택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자라를 보고 논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자라는 자라를 보고 서로 소뚜껑대로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을 근저당을 할 때 야, 그러면 이게 담보제공자 이쪽일 거 아니야. 은행에 있다. 그러면 네 이쪽하고 매매계약서 한 거나 이쪽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할 때 이 사람이 법원에 들 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넣었을 거 아니야. 그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신청 취지가 있고 신청 이유가 한 대여섯 장 쭉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금융기관에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너는 가처분 채무자로서 이해관계인이니까 나는 근저당권을 아직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가 열람증서 신청을 할 수 없으나 너는 가처분 채무자니까 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열람증서 신청권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이 여기에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넣은 그걸 법원에 가갖고 열람증서 신청을 다 해와라. 그래가지고 그 증서 신청한 거죠. 이제 여기 금융기관 종사자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 이유와 소명자를 쭉 보는 거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거 온전한 담보물로 평가하고 대출해줘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처분은 경우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당으로도 있고 완전한 담보물이 될 수도 있고 개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양쪽의 경우수가 다 있다는 거. 정리됐나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금지가 없고 민법 107조, 108조, 109조
민법 538조 계약의 해제, 명의신탁 이런 부분은 응급조치로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이 야 이거 소유권 잘못 넘겨줬네 할 때 하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갑구의 표시가 되는 거지. 예? 그건 선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죠. 지당권입니다. 지당권은요. 지당권은요. 아까 내가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보충 설명을 좀 더 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당권이 저기 뭐야 차례표 다시 설명합니다. 차례표 25페이지에 있는 저 아라비아 숫자 뭐 8번인가 9번 지당권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지당권은 뭐다? 약정 지당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설명한 것 중에 많이 설명했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좀 빠뜨린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내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전세권. 전세권과 근저당의 관계. 전세권과 근저당의 관계. 전세권은 임차권이거든요. 빨리 갈 게 아니라 천천히 갈게요. 왜 그러냐면 내일 전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내가 테마별로만 잘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좀 급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저당과 전세권. 다시 설명합니다. 물건을 팔 때 물건은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논하는 용익물권은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질권, 유치권, 저당권. 됐나요? 그러면 용익물권 전세권이라는 것은요. 현재 민법상에 두 가지 권리가 다 있어요. 근저당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어요. 경매 청구권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X라는 상가가 있어요. 상가의 소유자가 누구냐면은 A라는 사람이 이 상가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갖다가 이 사람이 B가 누구냐면은 약사면허증이 있는 약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광교의 상가를 오픈 상가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서 월세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에 계약을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해주면 자기가 보증금으로 늘어간 1억을 갖다가 놓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권자가 되겠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설정권자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상가 101호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하는 사람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도 있어요. 사용수익권. 이 전세기간 동안에 사용할 사용수익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약국기간 2년을 쓰고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 2억을 반환을 안 해줬을 때 이 101호를 경매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담보권자한테, 전세권자한테는 경매 청구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 전세권일 때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단일 건물, 단독 건물, 토지와 건물 중에서 전세권을 통상적으로 어디다만 설정해요? 건물 부분만 설정하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전세권자가 토지 낙찰 대금에서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요. 전세권 설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사무소를 낼 때, 여러분들 조합에서 지사무소를 낼 때 예를 들어 보증금 10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데로 방향이 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전세권에 대한 등기사항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존속기간입니다. 두 번째, 뭐가 돼요? 범위입니다. 전세권의 범위. 세 번째, 전세금이에요. 맞죠? 근저당의 등기사항은 뭐예요? 채권 취구액이죠. 존속기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저당권,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근저당권 결산기라고 그러잖아요. 등기사항 기다고 그랬어요? 아니다고 그랬어요?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쪽은 일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는 전세권 범위에다 도면도 넣어가지고 건물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무소를 낼 때요, 건물주하고 건물주 맨 점이 첫 번째부터 하나부터 살펴보자고요. 예를 들어 단독 건물 단일 건물 5층 중에서 우리가 A 지점, 우리 신협의 A 지점을 1층 부분만 임차를 하고 싶어요. 5년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5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전세권 설정한 데는 어디까지만 전세권 설정했어요? 1층만 설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순위로 이 건물주가 K은행에다 후순위로 근저당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돈을 안 줬을 때 5년간 전세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이 안 줬을 때 이 지자무소를 설정 신협에서는 이 건물을 경매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토지 건물 전체의 전세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1층에 있다면 설정했어요. 빗금 친 부분만. 그러면 법원에서요, 경매 청구권이 전세권이 미치는 부분만 경매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걸 톱으로 잘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니라 단일 건물이니까 톱으로 자를 수가 없죠.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전세권, 일부 공간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자는 우선 면제권이 있는 것은 별로 놓치나 경매 청구권은 민법상으로는 존재하나 실체법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할 때 경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이 부분만 전세권 설정했을 때는 경매 청구권이 민법상으로는 경매 청구권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차법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근저당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경매 청구권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입니다. 5년 기간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집주인이 야 1억만 증액해 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협도 그 목이 참 괜찮으니까 계속 또 5년 연장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 건물의 소유자는 이미 S은행에다가 후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신협의 전세 기간은 존속 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 5월 31일까지 설정한 거야. 근데 2017년도 6월 1일부터 다시 2022년도까지 연장하고 싶은 거지. 근데 2016년도에 이미 을구의 2순위 조합의 전세권 뒤로 타은행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이 존속 기간을 갖다가 2013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2017년도 5월 30일까지 했으면 이걸 2022년도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후순위가 있을 때는요. 이 사람 동의서가 있으면은 이걸 부기등기로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동의를 안 해주면은 이걸 말소하고 주등기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 차이는 뭐냐?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운명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애미가 죽으면 깨구리가 올챙이를 품고 있다가 깨구리가 죽으면 올챙이 살아요, 죽어요? 올챙이가 죽어요, 살아요? 같이 죽어요. 부기등기는 올챙이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구리가 주등기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후순위권자인 제2은행에서 동의서 연장하는데 동의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 존속기간 등기를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앙위에서 검사를 나왔을 때 왜 검사 시점에서 존속기간 끝났는데 그걸 변경 등기를 안 하냐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 있죠? 있나요? 그 부분은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 변경 등기 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개악이 되는 거야. 이런 때는 방치하는 게 제일 수예요. 방치. 그게 우리 전세권에서 말하는 법정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검사역들은 이걸 왜 존속기간 2018년도에 검사 나왔는데 왜 2017년도에 끝났는데 이걸 존속기간 변경 등기 안 하고 있어?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그것은 전혀 말 그대로 위험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전세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세금이 5억에서 7억으로 올려주라.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죠. 집주인은. 됐나요? 이걸 5억에서 7억으로 올리면 전세금 증액 등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증액 등기를 하려면 후순위권자한테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이걸 증액 등기할 때는 이 사람 동의가 있을 때는 부기 등기가 가능해요. 5억을 7억으로. 그렇지만 이 후순위권자가 동의가 없을 때는 이 2억 부분은 주등기로 가야 돼.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5억 은행에 근저당 그 다음에 2억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2억은 보전을 못 받아요. 근데 후순위 제2은행에다 동의서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안 써주죠.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존속기간의 문제, 범위의 문제, 전세금의 문제, 전부 다 전세권 지사무소 낼 때 이거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협이 지사무소를 낼 때요, 10억에서 만약에 10억에서 5년 뒤에 15억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서 처음부터 설정할 때 토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채권 취구액은 15억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대신 이 신협이 건물주한테 준 것은 대출을 해준 거예요? 보증금으로 준 거예요? 보증금으로 줬다는 얘기는 집주인은 이자를 무이자로 쓰면서 금리 15억에 대한 이자 마진율을 먹으라는 게 월세는 진백 없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걸 근저당 설정하면서 대출거래 약정서를 꾸밀 수가 없잖아요. 피담보채권서를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전세 이걸 병용 쓰는 양식으로 쓰든가 따로 쓰든가 근저당 설정하면서 전세금 계약서를 쓰면서 이건 15억으로 하고 이자는 무이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무이자다 하면은 전세기간은 근저당의 전세권에 비해서 메리트가 뭐예요? 일부 근저당은 설정할 수 없죠. 우리가 1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와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같이 근저당을 설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배당 부분이 1층에서만 나온 것만 배당받는 게 아니라 2, 3층에서 나온 거나 토지에서 나온 거가 다 배당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 부분이 있죠. 존속기간 손대지 않아도 되죠. 계속 연장 걸어도. 왜? 근저당은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금액을 올려줘도 말 그대로 당초 10억이면 이때 하고 나중에 15억 할 그때는 안 올리고 어떤 구조로 가면 돼요? 올리는 부분은 월세로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도 되죠? 예? 되나요? 그 다음에 전세금 이런 법인은 전체를 경매할 수 있다. 경매 청구에 하고 우선 변제권을 1층 부분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토지 건물 전체에도 배당.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이요, 지점을 많이 내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전국적으로 지점. 내 지금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말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출장소 지점 점포망이 제일 많은 데가 학습지예요. 옛날에 학습. 구몬수학이나 교문수학이나 웅진 싱크빅이나 이런 데는 지사들이 많잖아요. 그때 웅진그룹사 법무팀에서 제1조건이 뭔지 아세요? 금액을 조금 더 줘도 좋다. 건물주하고 상의할 때 항상 근저당으로 가라. 전세권으로 가지 말라.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 부분은 이미 지사무소를 넘의 건물에 임차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전부 다 근저당을 설정. 여러분들 제 얘기가 믿음치 않으면은 여러분들 인근에 있는 교문수학이나 구문수학이나 웅진신급이나 그런 건물에 등기부등본 여러분 열람할 수 있죠. 띄워보세요. 백발백중 토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전세 공간을 활용하면서 구조는 어떻게 끌고 가냐면 근저당을 끌고 가요. 근데 우리 미안하지만 이 얘기는 제가 2008년도에 책의 시중에 나온 게 뭔 책이 있어요? 2005년도에 대출채권 및 현장 실무라는 1500페이지. 지금 네이버에다 제 이름을 쳐놓으면 시중에 나오는 책이 대출채권 및 대출채권 관리 현장 실무라는 법률정보센터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 책이 언제 출간이 됐냐면 2005년도에 출간된 거거든요. 2005년도면 벌써 14년도에 출간할 때 이 얘기를 내가 다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협은 지사무소 낼 때 절대 전세권으로 가지 말고 근저당으로 가라는 그 이론적 배경이나 하는 양식의 문제나 그걸 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지키고 있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지사무소 관리 이렇게 전세권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측면을 얘기합니다. 지금 대출채권 관리인데 지금 소유물 관리 규정을 얘기하고 있네요. 예? 이 전세권과 근저당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세권이 위에 있을 때는 이 전세권자는 존속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 물건이 경매가 됐을 때는 배당 요구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배당을 않겠다. 난 배당 안 받고 이 집이 목이 좋으니까 난 주인이 바뀌어도 이 자리에서 계속 하고 싶다. 존속 기간까지. 그렇게 했을 때 배당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나 이거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생각했는데 옛날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존속기간, 잔여기간 6개월 미만 있을 때하고 그 논리했는데 그 뒤로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나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내가 확답을 못하겠네 이거 갑자기. 자 여기 있네요. 내가 설명한 얘기가 지금 저기 차르피 27페이지 있죠. 지사무소 문제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페이지 숫자로 보면 본문 페이지 숫자로 보면은 425페이지. 그 다음에 차례로 보면은 27페이지에 아래의 숫자 3번에 뭐라고 써 있나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이라고 써 있죠. 27페이지요. 거기에 그 아랍의 숫자 3번에 뭐라고 돼 있냐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사무소로 갖다가 전세권으로 관리하지 말고 근저당으로 관리하라는 그 내용이 여기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건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찾아보고 답변을 강의 내용을 정정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정정을 시키는데 일단 전세권은 근저당권자가 경매가 됐을 때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배당 요구권만 있지 소멸이 되지 경락인수 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근저당으로 보면 무방하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자와 전세권자는 같은 을구에 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을구에서는 뭘로 따지라고 그랬어요? 순위번호로 따지고 별구간에는 뭘로 따져라? 등기번호로 따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을구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근저당 전에 전세권이 있을 때는 전세권이 먼저 배당권이 그 금액만큼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단독 건물인데 5층 건물 중에서 1층만 있으면은 훨씬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많아지겠죠. 왜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는 1층 공간에 환산된 금액만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지 2, 3, 4층과 토지의 부분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세권 얘기 다 했어요.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그러니까 이 임차권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이번 강의를 끝낼 건데, 김철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에요, 10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임차권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구석이 많아요. 민법 606조인가요? 나 자세히 모르겠네요. 606조인가요? 민법 조문. 잠깐만요. 618조네요. 618조. 618조. 여러분들 임차권 또 임차권 등기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임차권 등기가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고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이게 다 틀리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빨리 할게요. 임차권 등기가요,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뭐냐면요, 법원의 판사가 등기관한테 등기해라, 그거예요.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임차권 명령등기 제도예요. 이게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할게요. 제가 울산에서 주말 부부를 해요. 집은 어디에 있어요? 수원에 있죠? 울산에 2년간의 원룸을 계약을 하고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안 옮기고, 아니 주민등록 옮기면서 이거 점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선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 전입과 주택의 점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세 가지를 겸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발생했어요? 우선면제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울산에서 다시 수원으로 오고 싶은데 집주인 돈을 안 주는 거야. 방을 뺐는데. 근데 빼는 즉시 점유를 상실해요. 빼는 즉시 점유를 상실하잖아요. 빼는 즉시 점유를 상실한다는 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전거를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우선면제권 내지는 대항력을 상실하잖아요. 그 대용적 개념으로 장유성이가 울산지방법원에다 신청을 해요. 뭔 신청이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나는 서울로 다시 옮겨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주민등록 옮기고 이삿짐을 옮기고 자니 주민등록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 상실하고 안 옮기자니 내가 서울에서 일을 못 본다. 대용적 개념으로 법원에다가 그러면은 대항력을 주민등록을 다시 수원으로 옮기고 점유를 상실해도 상실하지 않은 것 같이 해줘라. 그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예요. 그럼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류 검토하고 승인 딱 떨어지면 그게 바로 해당 물건 소재 등기조에 촉탁 등기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임차권 명령 등기가 떨어졌을 때는 내가 거기 짐 다 빼고 주민등록을 수원으로 옮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면제권이나 대항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은 촉탁 등기에 의한 임차권 명령 등기 제도예요. 이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근거 조항이 어디 있어요? 민법에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법에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을까요? 그래요.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민법에도 없고 근거조항이 부동산 등기법에도 근거조항이 없고 어디가 있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임차권 등기. 이 임차권 등기의 근거는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법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쪽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 및 민법에 있어요. 이게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건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전세계약은 물권계약이란 말씀입니다. 임차계약은 14가지 전형계약 중에 임대차계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임대차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임대차라고 하면은 부동산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빌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슨 계약이에요? 일주일만 빌리자. 이게 뭐예요? 임대차예요. 그게 임대차는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유체동산도 전부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의식구조에 임대차면 부동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빌린다는 개념이 임대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뭐냐? 임대차 계약.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하면 부동산만 해당된다고 하는 연필 한 자루도 빌리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임대차 계약이 14가지 전형 계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 이 등기 부분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권은 없어요. 임차권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상에 말하는 이 임차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단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미 이 임차권 등기, 신청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이미 우리나라 법률 시장에서 거의 이 대용적 개념이 뭘로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치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조문은 살아있으나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보는 그 상황은 아니다. 이건 많이 보지만 이건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런 임대차 이 부분과 전세권, 근저당권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임차권이 최1순위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배당권 없지만 소유권이 100개 있어도 경락인수 권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권 등기, 신청에 촉탁에 대한 임차권 명령 등기가 아니라 신청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우리가 담보물 잡을 때 최선순위로 있을 때는 그 경락인수 권리로 부과주셔야 돼요. 경락인수로 봐준다는 얘기는 그 금액만큼이 낙찰이 생겼을 때 낙찰자가 그걸 껴안고 산다는 개념, 그거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임차권 등기와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이 부분이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 더구나 이거하고도 또 틀린 얘기예요. 동명이인은 다 틀린 거예요. 이 부분에 가리마를 탈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일은 여기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 차례 27페이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임차권이라고 했고 429페이지 있는 그거는 했고, 내일 얘기할 게 뭐냐면은 저걸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차례표 28페이지에 있는 주택임차권하고 상가건물 임차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됐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요. 수고하셨습니다.